찰리 채플린이 했던 말처럼 단기적으로는 보면은 시장이 가끔 우울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늘 희극이었습니다. 1, 2주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시간 지나고 1, 2주, 2, 3주 지나고 한번 봐보세요. 분명히 또 그 얘기 더 이상 안 나와요. 매크로 영향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보는 게 아니고. 안녕하세요. 일본 금리나 경제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그 일본 중앙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높일 거라고 이제 90% 보고 있는데, 그렇게 높이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얘기를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간단히 다시 요약해서 드리자면, 일본에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도 오랫동안 유지를 해오다가 작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높여오는 단계를 가져오고 있고, 구조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사실상 이제 그 N캐리라고 트레이드라고 해서 초저금리를 빌려서 다른 이제 위험 국가의 리스크 높은 자산들에 투자를 하는 형태의 투자를 해서 버는 그런 자산들이 일본 금리가 높아지면 자본 조달 비용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더 어려워질 거다, 자금 회수가 이제 일어날 거다에 대한 이제 그런 구조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있는 비트코인에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지난번에 얘기였었는데, 똑같이 얘기 드렸던 건 이미 시장에는 반영이 꽤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애초에 자금 성격 자체가 엔화 이제 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경우에는 단기성 자산보다는 훨씬 더 장기성 자산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트코인 정도의 그 자산에는 들어가지 않았을 거다라는 이제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던 이제 그런 내용 기반으로 영향이 제한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12월 16일에 이제 일본 정부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 승인이 났어요. 이게 엔화로 한 18.3조 엔이니까 대충 보면 이제 한국 돈으로 한 180조 원 정도고, 이게 그 코로나 사태에 있었던 그 코비드 사태 이후에 가장 큰 경제 부양 정책입니다. 사실상 이건 조금 금리 차원에서 다시 보자면, 일단 금리는 0.5%에서 0.75% 정도로 인상할 거다라는 얘기가 예전부터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가 이제 하루 이틀 뒤에 나온다고 해도 크게 이제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경제 정책 부양책이 어떤 영향을 줄 거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좋은 면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하방성을 되게 막아줄 거고, 중기 정도로는 BOJ에서,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하기에는 좀 우려가 있을 수가 있죠.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인 측면에서 이렇게 같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를 조금 잠재우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도 있을 만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본에 대한 내용들은 너무 우려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제가 요즘 계속 드리고 있는데, 찰리 채플린이 했던 말처럼 단기적으로는 보면은 시장이 가끔 우울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늘 희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왜 우리가 그러면 일본의 이런 매크로 이슈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1, 2주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시간 지나고 1, 2주, 2, 3주 지나고 한번 봐보세요. 분명히 또 그 얘기 더 이상 안 나와요. 매크로 영향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이벤트가 지나가면은 이제 내년 초부터 이제 기대하고 있는 미국에 있는 수많은 이제 크립토 법안들이 통과가 되고, 대중적인 그 은행 기관들의 도입이 굉장히 빨라지고, 이 기관 진출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흘러 들어올 수 있는 돈이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들이 보이면서 규제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시장 기반을 확대하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매크로 나왔다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펀더멘털 비트코인 규제 좋아졌던 거, 기관 유입으로 해서 가격이 올랐던 거 다 제껴두고 매크로만 봐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늘 그럴수록 이제 균형 있는 그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미국에 있는 블랙락이라는 이제 자산 운용사에서 이더리움에서 특이한 ETF를 승인을 했었죠. 승인 신청을 했었죠.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ETF인데, 결국 그 기관들이 ETF를 발행해서 현물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금의 7, 80%를 디파이에 맡겨서 불릴 수도 있게 하자라는 형태의 스테이킹 ETF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이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또 비트코인에는 아무 일 없냐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비트코인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스테이킹 ETF 혹은 디파이 ETF 이런 것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게 어떤 거냐 하면은 비트코인도 아시다시피 이미 그 비트코인을 ETF를 승인하는 추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기관들이 ETF를 사고 가만히 들고 있기만 하면 수익이 안 나요. 그래서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한 것처럼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보유한 기관 자금이 보유한 이 비트코인 ETF를 운용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당연히 나올 텐데 그 운용하는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BTC에 디파이가 붙은 BTCfi 같은 것들이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쓸 수밖에 없겠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그냥 비트코인을 기관들이 보유만 하고 있는 것과 직접 맡기지 않더라도 그런 위험성이 없이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도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면 할까 안 할까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후자 쪽으로 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게 크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BTCfi라는 것도 매우 주목받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고 이제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있다 보니까 이미 한국에도 이제 상장돼 있는 프로젝트들도 있어요. 뭐 이제 비트코인 스테이킹 쪽에서는 바빌론 같은 프로젝트가 그걸 좀 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걸 기반으로 이제 뭐 롬바드나 이제 다른 프로젝트들도 그 생태계가 파생이 되어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으로 그 BTCfi의 스테이킹을 이제 끌어나가는 그런 사업 그 기관들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시고서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 매크로 영향부터 이제 구조적인 얘기도 드렸는데 매크로 얘기가 있다고 해서 너무 편향돼서 보진 마시고 애초에 이 시장이 100K까지 비트코인이 올라왔었던 건 기관과 규제의 드라이브였었는데 그게 결국 다시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고 그 미래에 BTCfi처럼 올라갈 수 있는 펀더멘털 구조가 뭐가 있는가를 이럴 때일수록 더 공부하면서 살펴보시는 게 멘탈에도 좋고 실질적으로 본인 수익률을 중장기적으로 방어해 가는 측면에서도 매우 유효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